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근무 시간 길기로도 그렇습니다. 주 40시간 5일 근무제로 대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일을 다 해내려면은 야근을 하거나 또 집으로 가져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실하게 일하자 이게 모토였다면은 이제는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모두가 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손질하겠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글쎄 내용을 보면 확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필요하겠죠.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올린다. 경제학 시험을 보면은 1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고용주가 효율성만을 앞세우게 된다면 또 고용자 입장에서도 내 이익만을 앞세우게 되다면은 둘 다 오래 가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올해를 일하는 방식, 문화를 바꾸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유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유행하는 독감까지 걸리고 만 것 같은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빨리 회복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할 이슈는 늘어난 세금입니다. 내년에는 그런데 더 큰 폭탄이 기다린다는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월세를 주제로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감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아무 일 없었던 듯 마감되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0.5포인트, 퍼센테이지는 0.03%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네. 상승하면서 1946.9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 중반의 내용은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요즘 특징적인 흐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파생 상품에 대해서 차익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파생 시장에 의해서 일반 현물 주식 시장이 잡아먹힌 시장 아니냐. 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침 시초가도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장중 고점은 4.7포인트 상승 그리고 장중 저점은 10.76포인트 하락 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장중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추세적인 흐름들을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그 거래 대금도 줄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파생 시장에는 오히려 변동성을 더 키우는 그러니까 파생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사실 2014년 장 개장한 이래로 1월달 중순부터 끊임없이 선물 시장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시장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 대금도 늘고 참여자들도 좀 늘고 이렇게 되어야만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그런데 좀 오르고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 재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네, 오늘 중국 시장이 한 약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락한 이유는 이제 돈을 풀던 부분들을 좀 줄이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고요. 네. 반대로 일본 주식시장은 3%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승을 보여준 것은 지난 4분기 GDP가 워낙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예. 일본에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다시 진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랐는데요.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국 주식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 자동차 관련 주식들도 1%대 중반에 그런 하락을 보여주면서 해외 요인들이 오늘 한국에 별로 우호적이게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자체적 체력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답한 상황은 체력이 좋지 않으면서 왜 답답하냐? 떨어질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기본 체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장부 가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부 가치가 1,800에서 1,900 어디 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는 것은 청산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라서 이 밑쪽으로 이렇게 하락한 압력들도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주식이 장부 가치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좋아야만 주가가 오르는 것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꺾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요인만 봐서는 사실 이게 국내 기업들 시장이 주식 시장이라고 일컫는 것인데 국내 기업들의 상황들이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제자리에서 도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흐름들을 타개해 줄 것은 결국 수급 흐름, 자금의 들고 남이 나타나야 할 터인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뭐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FOMC 회의 좀 해서 신흥국 위기 요인들이 좀 불거지면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갔다가 이제 그 흐름들은 멈췄는데요. 다시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이 좀 강화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좀 활성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 좀 잠잠할 것 같고요. 오늘 한 증권사가 얘기했듯이 기업들이 지금 돈이 정말 많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유보금이 760조나 되는데요. 네. 이 돈을 좀 배당 같은 걸로 좀 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오늘 많이 해봤습니다. 이 좀 배당을 많이 주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마 투자자들도 더 신이 나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투자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투자 수익을 위해서 배당금을 위해서 좀 투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은 또 외국인 기관 다 같이 팔았죠? 네, 그렇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들만이 매수를 해주었고요. 네.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개인은 매도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평소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 시장은 3.42포인트, 0.66%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525.42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이렇게 좀 침체된 상황 그리고 방향성을 못 잡고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자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장이 돌아간다라는 건 그래도 자금이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시장의 추세적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다 보니 어떤 추세, 즉 주가의 상승이라든가 하락에 투자하는 흐름보다는 개별적인 종목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비해서 적은 돈으로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적인 자금들이 수익률 게임 하기에는 코스닥 시장에 더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지금 마련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 본부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고 하네요. 네, 이 발단이 된 게 이번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예.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 뭐 초콜릿 선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팔려고 이제 각 편의점마다 엄청난 양의 다양한 형태의 이제 편의점 이 초콜릿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네. 밤늦게 이 손님들이 다 살 사람들은 다 사고 한 뒤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편의점마다 이 뭐랄까요 재고랄까요 이게 잔뜩 쌓여 있는 걸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왜 저렇게 물론 대목이니까 많이 확보는 했겠지만 저렇게까지 쌓아놓을 정도면은 혹시라도 본사에서 이른바 이 초콜릿들을 각 편의점마다 밀어내긴 한 것이 아닐까 아,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날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렇게 4개 대형 편의점 본사의 조사관을 보내가지고 이런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해당 본사 측에서는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요청하는 거는 본사가 밀어내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고 각
편의점들이 우린 몇 개 달라, 우린 뭐 몇십 개 달라 이런 식으로 직접 요청을 해야지만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제로 밀어내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인데 혹시라도 아무튼 워낙 뭐 많은 물량 재고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 굉장히 뭐 이제 낯익은 옛날식의 행태긴 한데 이런 것들이 또다시 구태가 재현된 건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이제 지난 14일부터요. 편의점들이 이 심야 영업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랬죠. 예. 예,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24시간 문을 열게 되어 있고 임의적으로 편의점주가 문을 닫지를 못합니다. 아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일방적이고 소위 가불관계에 입각한 계약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원할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심야에 문을 열어봤자 계속 장사가 안 된다거나 또 이 편의점주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문을 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오전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문을 닫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겼는데요. 지금 전체 편의점 중에 한 10% 정도가 심야 영업을 지금 심야 영업을 안 하는 거를 지금 고려 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본사 측에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제보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심야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을 끊겠다는 이 압력 같은 것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량을 밀어낸다든지 또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문을 다 열어야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많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본사 쪽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공정거래에서 관련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강하게 제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초콜릿이 많았던 이유에 또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 예. 그리고 이 젊은 세대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리에 중장년층이 몰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예, 이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작년도 아르바이트 동향 통계를 내봤더니 60세 이상 부직자가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면서 낸 이력서가 최근 3년 사이에 무려 8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2013년에는 연간 통틀어서 이 60세 이상 부직자가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경우가 288건에 불과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470건으로 늘어났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퇴직하신 분들 60세 이상 건강하고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딱히 할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정식으로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아르바이트를 자꾸 신청하게 되는 건데 뿐만 아니라 50대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50대도 2010년에 연간 아르바이트 신청 건수가 2,944건이었는데요. 작년에는 14,000건으로 늘었으니까 이것도 지금 뭐 근 4배 반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50세 이상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업종을 보니까 고객 상담 이런 분야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 신청이 많고요. 그거 말고도 대형마트라든가 운전, 사무보조, 포장 조립, 전화 주문 접수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신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 아파트 경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상당히 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세운데 또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무인 경비 형태로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자리도 또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그렇게 바꾸고 있어서 경비 아저씨들 볼 때마다 저분들은 그러면 또 어떤 일자리를 찾으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정규직으로 또 이렇게 불안한 일자리들이 많이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리 왔잖아요. 훨씬 빨리 왔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노인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앞서갈 것 같아요. 예, 니혼기 이전 신문 보던데요. 작년에 일본 전체 취업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현재로 일본의
네,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636만 명인데요. 네. 전년 대비해서 한 7%가량 늘었고, 이건 일본 전체 취업자의 약 10%를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이 북미 주요 국가들을 보면은 65세 이상 취업률이 적게는 1%, 많게는 뭐 한 5%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령화 이런 측면에서 일본을 굉장히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마찬가지 형태로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을 한 분, 아까 이제 제가 1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말씀드렸는데, 취업 의사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한 19.9%, 20% 정도 달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어느 사회나 공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평균 수명의 증가, 하지만 퇴직 연령은 점차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50대 후반, 60대, 적어도 한 70세 이전까지는 네.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30, 40대가 할 수 있는 똑같은 형태의 직업, 똑같은 형태의 급여를 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적은 급여라도, 또 하다못해 파트타이머라도, 자꾸 좀 이제 노인 관련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게 참 힘든 게요. 일자리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젊은 층과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장년 일자리를 늘리면은 청년 일자리가 더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못 뽑게 되고, 만약에 청년들을 많이 뽑게 되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장년을 못 뽑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서로 지금 갈등과 하게 되는.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파이가 빨리 늘어나는 게 가장 급한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일자리 창출에 늘어날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기업들이 해야 되고 기업들한테 다만 이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카오 다케이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오늘 서울에서 컨퍼런스를 가졌네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네, 최근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조치 이후에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또 정도 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시장이 좀 흔들렸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흥국들이 모여있는 아시아들이 다시 위기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카오 다케이코 ADB 총재가 아시아의 펀더멘탈은 1997년 외환 위기와 견져서 아주 탄탄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시아 차원의 어떤 단합, 통합 이런 걸 강조했는데 다만 이 아시아가 EU와 같이 그런 형태의 통합을 추구한 적은 없고 그런 것들은 적합하지도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하나의 해법으로 영내 통화를 좀 많이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아시아 국가끼리도 대부분의 이 무역 결제나 이런 것들은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중국의 위안화라든가 일본의 엔화, 한국의 원화 이런 것들의 이 영내 통화 비중을 좀 높이면은 이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연말정산 얘기 나눠볼게요. 이번 주부터 아마 이 연말정산이 반영된 급여를 받고 계실 텐데 작년보다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었다면 다행이고요. 오히려 더 토해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은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하시거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트위터나 웹사이트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13월의 보너스라는 말 이제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 오히려 13월에 폭탄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천대 경영학과의 홍기용 교수님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연말정산 하셨죠? 네, 그럼요. 이번에 어떠셨어요? 저는 좀 환급은 받긴 받았어요. 근데 작년보다 좀 덜한 것 같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 작년보다 덜 네. 환급을 받으신 걸로. 네, 적어준 거죠. 환급액이. 그러면은 굉장히 네. 다행이네요. 예. 지금 거의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뭐 200만 원 넘게 토해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정말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요번에 연말정산 하신 거는 작년 소득을 가지고 요번에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제 바뀐 내용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예,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이제 20%에서 15%로 줄어든 게 제일 큰 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소득이 큰 분들은 종합한도제가 처음 도입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종합해서 2,500만 원이 넘으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네. 소득공제를 못 받게 이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이 좀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작년보다 상당히 그 세금의 환급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기타 이제 오히려 그 혜택을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등 네. 각종이 이제 있는데, 요거는 소득이 아주 낮은 분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또 주인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하면 그 월세 공제 받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죠. 네. 그런데 걱정은 올해의 소득을 가지고 내년에 연말정산 받을 경우에 훨씬 더 네. 적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번에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소득을 올해 한 것보다 올해 소득 가지고 내년 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어떤 게 변하죠? 네, 그래서 작년에 박근혜 정부로서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보완 지시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는 얘기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런 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을 이렇게 각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소득 규모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의료비 얼마 썼다, 교육비 썼다, 보험료 썼다면 일률적으로 대략 15%만 빼주겠다. 그러니까 소득세율은 6%부터 38%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다 그걸 무시하고 15%만 하겠다 하니까 소득이 좀 괜찮은 분들은 상당히 세금이 늘어나는 이런 것을 이제 아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한편 이번에 1억 5천 또 과표 1억 5천 되신 분은 종료 3억까지가 38%였는데 1억 5천까지 되신 분도 38% 적용돼서 네. 상당한 변화를 느끼실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사주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별공제 항목이 또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고요. 네. 또 장애인이나 경로 우대 이런 것에 대한 인적공제도 좀 바뀐다고 들었어요. 네. 뭐 아직 정부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점차적으로 지금 특별공제를 올해 이제 처음으로 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런 걸 이제 전환을 시도해서 이제 통과가 됐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런 일부 특별공제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화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세공제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도 많이 지게 된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평하게 과세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데요. 네. 애매한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특히 중산층. 네. 그렇죠. 요번 그 근로자라는 거는 우리나라 예.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 중에서 실제 세금을 내시는 분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액공제로 돼서 중산층이 문제인데 실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중에서 70%는 그 상위 10% 있는 분이 내거든요. 근로소득의 상위 10%. 그러니까 인구로 치면 한 150만 명이 이 세금을 15조 정도 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총 20조 중에서 15조 원을 상위 급여 10% 있는 분이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은 세금이 없고 근로소득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이번에 상당히 세 부담을 그 중산층 이상자를 주고 해서 세금을 늘리고 또 중산층 중에서 제일 이번에 문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를 많이 쓰는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더욱더 상대적으로 요번에 세액공제 제도로 바꾸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좀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요번 세제 개편안에서. 예. 그래서 요런 그 특히 40, 50대 되는 분은 소득이 약간 높거든요. 젊은 사람보다는. 근데 단순히 그게 높은 것이 높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출 규모 즉 자녀가 몇 명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혜택 줘서 세율을 다각도로 다양하게 줬는데 획일적으로 15%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년에는 환급 혜택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까 네. 벌써부터 이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이전에는 이런 금융 상품을 뭐 가입을 해라 어째라 뭐 이런 조언들이 있었어요. 네. 내년 환급을 앞두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특별히 이 근로자들 요번에 이제 뭐 그 혜택해서 예전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없지 않아 지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인적 공제는 뭐 그대로 예전하고 똑같은 거고 특별 공제가 대부분 이제 세액 공제를 갖기 때문에 거기 소득이 많은 분이 역시 소득을 옛날 공제를 받아서 세금 혜택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저소득층 중심으로 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1900 10% 있는 분들이 세금을 다 부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혜택이 예전만도 상당히 못한 예. 부분이라서 특별히 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예전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의미가 좀 없어진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면 네. 원천 징수액을 조금 늘리더라도 그러니까 세금을 먼저 더 뜯어 가더라도 연말에 네. 소득공제를 그런 많이 하는 편이 네. 국민 정서상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아마 이거를 이번에 조정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2년 전에 지금까지 원천 징수를 많이 매월 해간 후에 나중에 연말정산 때 환급을 좀 해주는 이런 방향에서 매월 그 원천 징수 되는 걸 좀 줄였어요. 예. 금액을. 줄이고 나서 줄이게 나니까 환급액도 줄게 되죠. 당연히. 이제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요번에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가면서 뭐 상당히 환급은커녕 내가 세수 추가 부담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나타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현 구조 상태에서. 예. 따라서 원전 징수세액을 매월 받아가는 원전 징수세액을 높여서 그런 걸 완화할 필요가 있게 되고 아마 내년 올 가을에는 아마 그런 시도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이런 연말정산 이런 제도가 있나요? 네, 그거는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있고요. 네. 왜냐면, 1년에 한 번에 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월급, 그 말대로, 말 그대로 월급쟁이잖아요, 월급. 네. 그게 월급인데, 어느 특정한 때 세금을 다 내라고 그러면은 부담이 되니까,
매월 세금을 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있고, 다만 문제는 소득공제를 제도를 많이 갖고 있냐, 세공제를 갖고 있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일본이나 미국은 여전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있는 건 대부분 그 소득공제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이유로 요번에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굉장히 유리지갑만 당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네. 정부가 만약에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투명한 유리지갑들만 노릴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돼요.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 저는 이 투명한 지갑이다, 갖고 있다 근로소득자 그 동의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가 바뀌면 곧바로 영향을 미치죠. 다만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들, 아니면 개인인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자와 금융 거래자들의 지하 경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세원 투명성 확보 노력이 아주 중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올리는 부분은 상당히 고려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법인은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주주이기 때문에 네.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소득세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법인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면 국제 경쟁력, 그다음에 국제 간의 비교가 되고 자본이 국제 간에 이동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많이 높게 되면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과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다만 법인이 지하 경제를 제대로 양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고 개인 기업 또 개인들의 그 부동산 거래 또 아니면 기타 개인 사업 거래에서 상당히 또 지하 경제, 현금 거래 등에서 양성되는 게 지하 경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많이 포함해서요.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구도 1,500만 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은 좋은 쪽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세금 제도에서 이런 걸 보완하면 이런 부작용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이제 요새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제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그런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앞으로도 더욱더 힘을 이제 써야 되고, 다만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 이번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부분보다 제일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보는 그 시각을 고소득 이제 근로소득자죠. 그분들은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40, 50대에 몇 년간 받는 그 부분이고, 그런 분들은 또 함께 자녀도 많기 때문에 지출 규모도 크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투명하지 못한 그런 개인 사업, 법인 사업, 부동산, 금융 거래 등 이러한 현금 거래성 지하경제가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에 특별히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현 정부의 세금 정책 전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큰 경험했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3일 만에 대통령께서 다시 검토하라고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때의 핵심은 그 근로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제도이지 않았느냐, 개편을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또 그 유리지갑 같은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측면 바라보다는 우선 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세금을 통해서 하겠다는 직접적 시선보다는 그 경제를 양성하고 지상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거길 통해서 세금을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고 봐야 되는 측면을 강조해야지, 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직접적 시각보다는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쪽, 경제가 곧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제 개편안도 세금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그런 세제,
이런 쪽으로 가야 오히려 복지 자원도 마련하고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쨌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은 네, 세금 바로 부담에 세금이 대한 연결되죠. 그런 게 줄어들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대학교 경영학부의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주 전에 한번 만나뵀었죠. 아스펙 미래기술 경영연구소의 차원영 소장님과 전화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한 번 더 뵙게 됐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가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굉장히 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다른 웹브라우저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리나라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82%나 됩니다. 82%요. 네네네. 10명 중엔 8명이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나 조금 지금 이제 추세가 지금 다운되는 추세죠. 아, 좀 줄어들고는 있나요? 네네네. 예. 그 대신에 이제 크롬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죠. 구글의 크롬. 네네네. 네, 그거 말고도 지금 사용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애플의 사파리요. 예. 애플이 개발한 사파리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폰이 보급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사파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도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는 것은 아무래도 익숙하기 때문일까요? 익숙하기도 하지만 예. 그동안 이제 정부나 이제 그 은행이나 네. 공공기관들이 그 전에 이제 1994년도서부터 2000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PC 독점 기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윈도우 환경을 쓰게 네. 되고 그럼 당연히 익스플로러를 쓰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단점도 사실 쓰다 보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쓰는 건 예.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관련 서비스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발달하다 보니까 네. 그 익스플로러를 쓰게 됐고 예. 또 거기에서 이제 공인인증과 보안 기능들이 이제 개발되었고 그래서 이런 보안 기술들이 익스플로러에 아주 적합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국제 표준화기구가 정한 웹 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액티브 X로 개발 보급됐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바람에 부득이하게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인터넷 들어가는 웹브라우저를 쓰면은 뭐 쇼핑도 못 하고요, 온라인에서. 그렇죠. 예. 결제도 못 하고 그런 예, 경우가 결제도 많아요. 못하고 뭐 호환도 안 되고요. 예. 예, 여전히 그런 그런 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 말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떤가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정반대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100대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네. 이제 이거 5개 브라우저 예. 그러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5개 브라우저를 다 지원하는 경우는 9개 사이트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반대죠. 미국 같은 데는. 아, 반대라고 하면은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네. 이제 익스플로어만 지원하는 사이트가 네. 9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는 것은 예. 그거 거의 대부분이 예. 이제 4개, 5개 그냥 브라우저를 다 지원하고 예.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어만 지원하는 게가 9개 정도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5개를 지원하는 기업이 9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고집하는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안 문제와 얽혀 있는 거라고 봐야지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또 집중이 돼 있다 보면은 해킹 공격을 받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 상당히 아주 큰 문제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대 웹사이트 중 뭐 농협이나 옥존이나 인터파크 등 한 76개 사이트가 오로지 이제 익스플로어만 지원하니까 네. 만약에 이제 익스플로어가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경우에 대부분 사이트가 완전히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원 가능한 브라우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업들이 이 웹브라우저를 많이 지원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예를 들어서 않아요. 익스플로어는 이제 돈을 받으니까 네. 그건 이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파이어박스는 이제 오픈이고, 네. 그다음에 크롬도 오픈이고, 예. 또 오페라도 오픈이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스윙도 오픈해요. 그러니까 오픈 브라우저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네. 이제 익스플로어라든지, 그다음에 사파리라든지, 예. 이거는 이제 폐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이 지원을 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그렇군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면서 뭐랄까요? 웹브라우저의 포트폴리오를 좀 넓혀놓는 것이 공격을 받아도 덜 피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브라우저를 늘려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4월 8일이면은 윈도우 XP에 대한 지원이 종료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뭐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그거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경우에 윈도우 XP를 사용하는 이제 국민이 네. 한 10%에서 한 14%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윈도우 XP 그 기술 지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종료가 되면 물론 사이버 공격이 그런 그 위험 요소가 높아질 거죠. 네. 그래서 윈도우 XP 말고 그 상위 버전인 윈도우 7이나 8 등 그 상위 버전이 그 OS로 업데이트를 해야 보다 향상된 보안 요소와 개선된 기능성 및 안전성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따라서 상위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 XP 지원에 대한 종료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지 된다. 그렇죠. 물론 예. 업데이트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예. 그렇지만 그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구글의 크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상당히들 많이 쓰는 편인 것은 같은데, 네. 이 브라우저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해 가는 것으로 바뀌게 될까요? 아니면은 편한 것을 계속 고집하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쪽으로 가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구글의 크롬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구글은 작년 5월에 I/O 개발자 회의에서 어느 OS에도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윈도우즈에서도 돌아가고 네. 맥 OS에서도 돌아가고 리눅스,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등에서도 운영 체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환경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인 크롬을 구축했는데요. 네. 크롬은 단순한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이거는 웹 OS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기기끼리만 연결되는 애플 생태계를 구축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 크롬은 다양한 운영 체계와 다양한 기기를 섞어 쓰더라도 네. 모든 기기를 작동하는 구글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시장의 트렌드, 그다음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걸 봤을 때 이제 구글의 크롬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네. 이유는 또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70%가 안드로이드 네.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편성해서 크롬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참 소비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게 익스플로러냐 크롬이냐 뿐만이 아니라 또 국산 웹브라우저가 있더라고요. 네. 스윙 브라우저라고 하던데 네. 이게 또 많이 사용자를 늘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출시 한 달 만에 뭐 사용자가 50만 명이 돌파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다양한 오픈 브라우저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윙이 나온 것은 이제 환영한 일이지만 이제는 이제 국제 표준화기구가 정한 웹 표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이제 온 국민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되겠죠. 글쎄요. 이게 온 국민도 일단 사용하는 것이 늘어나야지 될 것인데요. 네네네. 기업들도 많이 좀 이런 인터넷 환경을 너무 폐쇄적이거나 이렇지 그렇죠. 않도록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좀 제시를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정부나 네. 이제 요즘은 대세가 이제 무조건 오픈형이잖아요. 네. 뭐 오픈 이노베이션, 뭐 오픈 브라우저. 그래서 이제 폐쇄형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애플이 네. 구축한 것이 이제 폐쇄형이지만 구글서부터 시작해서 크롬도 이제 앞으로는 오픈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부들도 빨리빨리 오픈 개방하는 쪽으로 예, 그죠.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스펙 미래기술경영연구소의 차원용 소장이었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크림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전세에 대한 얘기하던 것이 요즘인데 요즘엔 또 월세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서 월세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3부에서는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